우리 스님께서 복을 많이 받는 방법을 말씀하셔서 아주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금년에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가정에 화목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주제가 화합 전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남북관계로 조명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화합의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합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서로 다른 사람이 상호 간에 이해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그걸 틀렸다고 해버리면 평화도 안 오고 화합이 안 와요. 근데 서로 다르다고 하면 아주 편안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합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것을 갖다 틀렸다 해버리면 다른 길을, 다른 방향을 모색하게 되고 대화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전에도 논어에 화이부동이란 말이 있어. 화이부동. 평화를 원하거든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라.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통일도 결국은 남과 북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면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언어는 같이 쓰고 있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분야들의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닭 기르는 것을 우리는 양계장 그러죠. 북쪽에서는 닭공장 그럽니다. 닭공장. 그러니까 서로 엇비슷하면서 차이가 좀 나죠. 그러나 뭐 거기 깊이 들어가 보면 닭공장이나 양계장이나 같잖아요. 여기서는 정심을 자녀들에게 쌓아주는 걸 도시락이라고 그러죠. 도시락. 근데 북쪽에서는 곽밥이라고 한다. 곽밥. 곽 속에 밥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곽밥. 그것도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평양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나를 안내하는 사람한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평양에도 창녀가 있냐? 아마 여러분들은 창녀란 마음을 몸을 파는 여자들 이렇게 다 알 겁니다. 근데 북쪽의 청년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창녀가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공화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하면 알아듣냐 그랬더니 공중변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 공중변소라고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들락날락하는 변소니까 그런대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여기는 몸 파는 여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공중변소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김에 하나를 더 물어봐 버렸어요. 여성들 가슴에 매는 걸 우리는 외국말로 브래지어 그러잖아요. 브래지어. 그래서 브래지어란 말을 알아듣냐 그랬더니 그거요? 한참 있더니 젖사계군요. 젖사계. 젖을 싼다기 젖사계.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젖사계라고 안 하고 가슴 안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도. 그래서 이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황사가 불어서 다녔는데 이 사람이 또 마지막에 이제 얘기가 끝났는데 귀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귀에다 대고 코골이 좀 내리시오 그래요. 그래서 코골이가 뭔가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마스크가 코골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우리는 남북 간에 약간 언어의 차이가 있어도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정치 용어에 들어가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 그러죠. 북쪽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정치적 용어로 그냥 이쪽에서 통일하니까 통일하지 뭐라고 하느냐 남조선 해방 그럽니다. 그래서 혁명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쪽에는 통일부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통일하는 정책을 담당하죠. 북에는 통일부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노동당 안에 대남 혁명 사업국이 있어요. 남조선을 혁명 대상으로 이해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왜 남쪽은 혁명이 안 되냐? 간단하게 말해서 미제가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남조선을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해방이 안 된다,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미국만 물러가면 통일의 날이 온다, 해방의 날이 온다, 혁명이 완수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같은 동족이니까 국토도 통일하고 민족도 통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 사람들이 해방한다, 혁명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다르죠. 근데 그걸 틀렸다고 해버리면 못 만나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나 만나서 민족이 하나 돼가지고 같이 번영의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갈아 막혀 놓으면 우리는 섬입니다. 대륙에 연결이 안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아요. 시장이.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일본은 1억 2천만의 시장이 있어요. 미국은 3억 2천만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14억의 시장이 있어요. 러시아도 1억 6천만의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자본주의 경제 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의 시장을 가져야 돼요. 소비자 집단이. 근데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북에는 물건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10개를 만들었으면 8개를 외국에 팔고 2개만 시장에다 내놓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10개를 다 내국 국내에서 다 팔아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역에 의해서 경제적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만일 중국이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걸면 우리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려요. 과거에 우리가 중국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다 마늘을 안 팔았어요. 마늘. 그럼 마늘 사태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농산물 시장에 가서 제사 지낼 때나 명절 때 채소부터 시작해서 사다 놓으면 거의가 중국 거예요. 물론 고향의 토지를 가지고 밭을 일궈서 농사진 사람은 자기가 생산한 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만은 시장에 가서 뭣도 모르고 뭐 숙주나물 콩나물 사다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와가지고 음식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다 그냥 간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꼭 토산품을 사야 돼. 왜? 입맛에 길들여진 음식이 맛있으니까. 근데 막 성질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런 걸 먹어봤냐고. 그런 거 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세계 시장에다 파는 전체 3분의 1이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30% 가까이가.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1% 마이너스 성장하면 우리 경제는 중대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략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는 미국하고 오지만은 경제는 사실상 중국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작년 말이죠. 남방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미얀마 이런 나라들하고 경제 길을 터서 소위 수출의 다변화, 중국 한 나라에도만 계속 팔다가는 이것들이 제재를 가하면 우리 시장이 출렁거리고 못 견디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나라까지 연결해가지고 시장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신남방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바로 국민 경제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릴 만큼 위태로운 거예요. 중국 시장이 문 닫아버리면. 이런 면에서 폭넓은 이해를 하시고 서로 다르지만은 만나서 대화를 통하면 길이 열린다. 이것이 바로 평화와 통일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와서 노래 부른 사람들은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 제가 이 김혜득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이 가정연합에 일본과 한국과 결혼한 가정이 36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과 결혼한 가정이 20가정 있답니다. 그러면 60가정 가까이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분들에게서 자녀들이 났어요. 그러면 그건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원수나라잖아요. 원수나라. 근데 원수나라끼리 합쳐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문화적 차이, 교육의 차이, 지역적 환경의 차이, 언어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끼리 합쳐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평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이 가정연합 산하에 많이 있어.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그게 바로 화합이고 평화의 준거가 되는 거예요. 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저 외국에서 오신 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박수 격려 한번 쳐주십시다. 근데 제가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 저 충남 부여라고 있죠. 거기를 강연 갔더니 출산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금상 받은 여인이 7을 낳았어요. 7을. 은상은 6이고 동상은 5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소개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5 낳은 아주머니 얘기가 난 김에 7을 낳을 건데 금상을 놓쳤다고 가서 부지런히 해가지고 7을 낳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아주 기가 막힌 얘기. 만일 그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그렇게 다문화 가정을 안 만들어 놨다면 농촌에 정말로 그 총각들이 결혼이나 제대로 했겠냐 그런 얘기야. 지금도 그 조직에서는 국제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뭐 흑백을 합치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치고 이런 다국적 소위 축복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면이 바로 화합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종교가 다른 분들에게 다 오셨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불편하잖아요. 왜? 이미 알아요. 이분은 절에 가고 이분은 성당 가고 이분은 감리교 가고 이분은 어디 가고 다 장로교 가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차이를 아니까. 근데 이걸 틀렸다고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아, 각기 가는 길은 달라도 만나는 자리는 하나구나. 이게 바로 평화를 이루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지 틀렸다고 안 하는 것으로부터 화합이 온다. 오늘 금년 2020년 취띠에 바로 해남에서부터 화합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저는 오늘 굉장히 감동적인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신년 할애에도 한 바퀴 뺑 돌다 보니 서로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서로 다른 분이 만나가지고 화합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현실이 45년 8.15 광복을 맞이할 때보다 더 어수선해요. 갈등의 폭이 넓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야. 광화문에 가보면요, 별의별 놈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태극기 부대가 여러 종류더라고. 가보니까요. 단순하게 무슨 당,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가 했더니 거기 무슨 애국당이 있고 무슨 우리당이 있고 뭐 7개인가 있어요. 종교 집단이 있고. 촛불도 또 다양해요. 어? 지금도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을 지지하면서 그 사람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지하는 서초동에 촛불 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검증을 통해서 그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가지로 알려졌는데도 지지한다는 거야. 이게 참 나라의 꼴이 뭐냐 이거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남북 통일 얘기하면 통일 이전에 남남끼리 화합 좀 먼저 해라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응? 더군다나 해남은 아주 선비고장 아니에요. 윤선도 선생님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줬고, 그래서 지금도 그 윤씨 가문들이 당당하고만. 오늘 또 보니까 의원님도 윤씨고 또 후보자로 나온 분도 윤씨고. 어? 그러니까 윤씨끼리 선비끼리 또 복잡하겠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얼른 생각해봐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일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끝이 다 보여요. 이제는 언제나 극과 극은 부딪히지만 돌았으면 또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힘다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이 핵이 핵, 북한 핵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이미 뻔한 거예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11월 30일자 미국 와싱턴에서 발행하는 와싱턴 타임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은 한국의 문선명 총재님이
와싱턴에다 만든 보수지. 쉽게 말하면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킨 신문이에요. 그래서 레이건이 소련을 굴복시켰어요. 그 신문이 지지를 해줘가지고. 그런데 지난 11월 30일자 와싱턴 타임이 우리나라에 탈북한 사람 중에 최고위급,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에서 탈북한 사람 중에 기순한 사람 중에서 황장엽 선생을 알죠. 그분이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완성시킨 교수입니다. 김일성 대학의 총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또 김일성의 수석 비서고 사상 담당 비서.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주체 철학이 그분에 의해서 완성된 거예요. 근데 그 거물이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는 인간 중심 사상을 세워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높여놨는데 95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고난행군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식량이 없어가지고 200만,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김정일이가 하는 정책 꼴을 보니까 동물은 다 살아남아 있는데 쥐새끼부터 전부 다 소, 돼지 다 살아있다 이게. 근데 사람이 죽는데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야. 자기들은 막 지저분하게 많이 퍼먹으면서도. 그래서 거기서 환멸을 느껴가지고 내가 내놓은 사상이 부끄럽다. 남쪽에 내려가야만 인간 중심 사상을 펼치겠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온 거예요. 학자적 양심으로. 근데 이분이 남쪽에 가서 또 굉장한 회의를 느껴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이용하니까. 사무실도 못 얻게 하지. 어디 가서 강연도 못 하게 하지.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또. 그래서 길거리에서 방황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남쪽에 가서 그래도 그 자기 심부름해주던 가정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아놨어요. 그래도 영감이 그래도 시는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고통을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있을까? 저기는 인간 중심이잖아요. 인간 중심.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게 주인이라는 철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람이 주인인데 그 주인 외에 뭐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갖춘 신학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뭐 절이 있지. 그거 다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실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는 틀이 없잖아요. 그 증거가.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근데 남쪽에 막상 내려보니까 인간의 가치가 다 이미 정립돼 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최귀라고 공자님도 말씀하셨고, 만물지 중 인간이 최귀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귀하다고 공자님이.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게 남쪽에 와보니까 자기가 인간 중심 사상을 내놓을 만한 바탕이 안 돼 있다 이게야. 설득이 안 돼 와보니까.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덕성여대에 다니는 교수님 한 분, 여자 교수님이 황장예비를 근거리에서 가까이 대하면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11조를 냈고 예배를 봤어요. 아, 신은 존재해야 되고 인간만 가지고 최고가 될 수 없구나. 인간 위에 신이 존재해야만 인간과 신이 합쳐지는 신일 정치체제가 필요하구나. 민주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민주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야, 사실은 민주주의. 그러나 기독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신이 쓸 자리는 있는 거야, 민주주의에는. 근데 북한의 주체 사상에는 신이 존재할 자리가 없어요.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으니까. 김일성이 신이잖아요. 김정일이가 신이고 김정일이가 신이다 이거야. 그게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황장엽이 와서 보니까 신이 존재,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서 들려. 그래서 예배를 갖고 11조를 냈다 이거야.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뒤에 황장엽이를 어디로 모실 것인가 해 문제가 벌어졌어요.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그런데 바로 덕성여대 교수가 인도한 교회 목사님이 이분은 신을 인정하고 돌아가셨다고 결정서를 써줬고, 그분이 성경을 탐독했고 또 11조를 냈고 기도했다는 기록 때문에
결국은 대전 현충원에 잠들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또 인사가 아니 시작했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거부하느냐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건 무신론 국가입니다. 유물주의니까. 물질이 최고다 이게야. 다만 다른 나라에 없는 인간을 최고의 자리에 북한에서 올려놨어요. 그걸 인간 중심주의라고 그래요. 사람 중심주의. 그거 위험한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인간 중심은 인간 자의적 해석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서로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신을 부정하죠. 두 번째, 인간관이 없어요. 인간은 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당파적으로 규정해버려요. 특수한 계급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 노동당 깃발 한번 보세요. 나다고 망치 그려주죠. 낫은 농민, 망치는 노동자입니다. 소련 깃발부터 노동당 깃발은 다 그래요. 공산당 깃발은. 근데 북한의 깃발만 중앙에 뭐가 있냐? 펜대가 안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펜대. 지식인도 그 속에 들어온다. 그런 넓은 의미. 그 외의 모든 인간은 반동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종파주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간관 자체가 장파적이다 그런 얘기야. 모든 사람, 부처님도 처처부처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고, 공자님도 사람은 전부 다 최귀라고 그랬는데, 만물지중. 근데 북에서는 오직 프롤레타리아트 계급만이, 소위 무산자죠. 무산자. 아무것도 안 가진 자들. 그들만이 독재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거기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죽여버려도 반동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젊어서 모스크바에 깃발 날리고 비겁한 놈아 갈라만 가거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 왔어요. 그러면 정치자가 양심적 가책을 받아야 돼. 우리가 먹을 것을 못 줬으니 먹을 걸 찾아서 남쪽으로 갔구나.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는 반동한 놈들, 어차피 없을 놈들, 우리 실탄값만 아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버린 거야. 이게 우리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권하죠. 인권이란 게 뭐예요? 자유, 민주, 복지 다 인권이야.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 큰 틀에서 인권이에요. 근데 인권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이걸 천부적 권리라고 그래요. 천부적 권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리, 특권이야. 거기에 미국 같은 나라는 재산권까지를 인권에 포함시키는 거야. 재산. 자기가 벌어서 번 돈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는 거야. 개인 거지. 이거 침해서 안 된다는 것이 천부적 권리 그런 거야. 그래서 동학에서 주장했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니 거기서 동학이 주장했던 것이 두 가지였던 거야. 하나는 신상의 문제, 소위 반상제도, 양반 상놈 제도를 폐지해라. 두 번째, 경자 유전의 원칙,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토를 돌려줘라. 지주들이 참 소작인 수살이 다 먹고 사니까. 이게 동학의 위대한 정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북한의 하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권이 성립될 수 있냐 이게. 지 맘대로 죽여버린 거지. 비웃틀리면 다 눈빛만 이상했어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성택이 건성박수 쳤다고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조카는 연설하는데 드문드문 박수 쳤다 그래서 북에가 살려면 박수 열렬히 쳐야 돼요. 열렬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열렬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쭉 한 바퀴 돌면서 악수하는데 손이 거칠거칠한 분이 있고 번들번들한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에서는 번들번들한 사람 다 가는 거야. 이것들은 펜대만 굴리고 머리만 굴리는 놈들이라 노동 안 했다고. 근데 여기가 뼈대가 쓰고 막 손이 거칠거칠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것도만 여기는 농촌 지역이 돼가지고 손이 막 괭이가 져 있더만요. 다행이죠. 다행히. 북한에서는 이거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라고 인구 600만인데 300만을 죽여버렸어요. 그 논바닥에다 딱 세워놓고 손 들고 서라고 이거. 그리고 조직부장이 다니면서 손을 쑥 훑어보고 약간 기름기 돌면 처형, 약간 모디가 나고 꺼끌꺼끌하면 생존 이렇게 해서 인구 절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 죽을 사람 많이 있구만. 내가 보니까 드문드문. 응?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파당적
인간을 전체로 대상으로 안 해. 공산주의에서는 특수한 계급, 자기들이 필요한 계급만 생존 대상이고 혁명 대상이야. 그래서 북한에서 계급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첫째가 도마도 계급. 도마도는 잘 익으면 속과 껍데기 뻘르니까 진짜 열성당원. 두 번째가 사과 계급. 사과는 바깥만 뻘겋지 속은 하얘하니까 요건 약간 변동할 가능성 있는 놈. 그 다음에 마지막 포도 계급. 포도는 아무리 익어봤자 빨강색 안 나오니까 반동 계급. 그래서 저행해버린 거야.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냐 이게 우리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안 만나가지고 통일하겠냐 이야. 그러니까 만나야 돼.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쓰고 뭐 별의별로 뭐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거 보면 상당히 참 고뇌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전문가 집단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일부 보수, 너무 지나친 보수들은 저 빨갱이 아니냐, 뭐 간첩이 아니냐, 북의 김정은한테 갖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별소리 다 해요. 근데 역사를 크게 보지 못한. 거기다 뭐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이까지도 빨갱이로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김대중 대통령은 이 시대에 가장 큰 일을 하고 하신 분이야. 왜냐? 여러분 보세요. 개성공단은 북한에 기계화 사단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기계화 사단, 탱크 사단. 그것을 13km 후방으로 밀려놨어. 그리고 거기서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인력 5만 7천 명을 일시켜가지고 임금을 줬다 그런 얘기야. 평화지역을 만들어가지고. 또 저 장진항 잠수함 기지야 그거가. 그걸 11km 뒤로 밀려나고 거기다가 현대가 금강산 개발의 특수지역을 만들어가지고 70년 관리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야. 응? 그 평화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 집단,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아, 이분이 유화정책을 써가지고 우선 북한 사람들이 감정을 완화시켜 놨어. 어? 사람은 얻어먹으면 별 수가 없는 거야. 얻어먹으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 비료 주고 쌀 줬더니 기분 나쁘다고 푸대도 다 찢어가지고 지그들 거 도장 쳐서 나눠줬어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북한 사람이 다 알아. 남쪽에서 온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대한민국 정부 비료, 그 다음 무슨 호남 쌀 이런 거 다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이제는 공공연하게 푸대를 들고 다녀 북한 사람들이. 문풍지도 하고 방바닥도 깔고 시장 가서 물건도 사오려고. 수만 병력의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야. 적대 감정을 완화시켰다는 거. 우리가 남북 간에 어차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면 전투밖에, 전투하면 이제 남을 게 없어요. 과거에는 전쟁을 해서 이길 나라가 있어요. 왜? 무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면 이겨요. 근데 지금은 무력이 1000배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화력이. 그 6.25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 남북이 갖고 있는 무기를 30분간 같이 써버리면 전멸이야. 살아남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박수 치겠어? 누가? 바퀴벌레밖에 박수 안 치는 거야. 그런 전쟁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도 이란에 가서 누구예요? 쿠르드족 혁명 수비대장 뭐 슈물레인가 그놈 폭격은 야물게 했어 드론으로. 근데 이란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로켓포를 쏘았잖아요. 다행히 로켓포가 기숙사는 안 때리고 광장에다 떨어뜨렸더라고. 그것도 상당히 생각한 거 이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할 때 아, 이게 전쟁 의도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전쟁을 경제적 보복으로 바꿔서 체면만 세우는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응? 북한은 더해. 전쟁 안 돼. 어떤 일을 있어 북한을 이길 수 없어요. 다 죽기 전에는. 응? 뭐 쪽집게 공격을 한다고 말은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전면전이고 중국까지 전쟁에 개입하는 거예요. 한반도라는 데가 아주 고약한 데예요. 어렵고. 우리 조상들이 자리를 잘못 잡은 건지 그것이 또 명당이 될런지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무기끼리 경쟁하다가 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적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무기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 말하면 핵 확산 정책을 쓰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가졌잖아요. 우리도 핵을 갖게 하면 전쟁은 끝나요. 핵과 핵은 전쟁 못해요. 근데 왜 미국은 우리는 핵을 못 만들게 할까요? 미국의 핵 우산 밑에 있으라는 거야 우리 보러. 그래야 아침 저녁으로 문안전화가 오죠. 그래서 미국 핵 우산을 둘러쓰고 있는 나라가 동남아에만 7개 나라가 7개 나라.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저쪽에 태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까지. 인도는 자기들이 핵을 가졌으니까 요 7개 나라, 호주까지 견뎌요. 호주까지. 전부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만들겠느냐? 우리가 핵을 만들면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를 팔아먹을 길이 없잖아요. 미국은 방산산업이라고 무기 팔아가지고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는 거예요. 응? 얼마나 트럼프가 지금 장사꾼이요. 대학 자체를 계산학과를 나왔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가서 처음에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10억 불어치 무기를 사올 용의가 있다고. 그랬더니 인상을 싹 찌푸리더니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3분밖에 안 만나줘요. 계산상 안 맞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는 아주 크게 얘기해버렸어요. 100억 불을 5년에 걸쳐서 사오겠다고 그랬더니 그때서 입이 약간 벌어지더니 2시간 만나줬어요. 순전히 돈으로 계산하는 대통령 이 사람이. 응? 그래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도 묘한 수를 써가지고 김정은을 믿는다고 계속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네요. 편지를. 오늘 또 우리 문 대통령한테 전해가지고 트럼프가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생일이 어제 그제 8일날 거기다 안부 전화 지금 문자 보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북한에는 김정은이 하나를 야물게 잡아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복잡해져 버렸어요. 지난번 워싱턴 타임이 이 우리나라에 좀 귀순한 황장엽이 다음으로 무게가 나가는 인물이 하나 지금 넘어와 있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최근에. 그게 누구냐면 이름은 안 밝히고 노동당 소위 정책국장이야. 25년간 노동당 근무해가지고 핵 담당 국장입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기순했어 지금. 그래서 미국 트럼프한테 친서를 보냈어. 친서를. 그게 워싱턴 타임이 공개했다 그런 얘기야. 근데 공개한 내용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김정은이는 핵을 절대로 안 버린다 이게야. 그러니까 트럼프 보러 희망을 갖지 말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버릴 수가 없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핵을 안 버린다. 두 번째는 버릴 수가 없게 됐다. 세 번째는 그 이유가 뭐냐? 군부가 김정은이 핵을 반반씩 가져버렸다는 게 최근에. 그럼 여러분들 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드릴게요. 자, 북한은 김정은이가 2012년부터 이제 정권을 담당합니다. 근데 굉장히 2012년, 13년, 14년, 3년 동안에 김정일이가 큰일을 했어요. 첫째는 나라의 광물 자원을 중국에다 싼값으로 팔아먹은 거물들을 780명을 숙청해버렸어요. 장성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공개 처형을 해서 기관단속으로 갈겨버렸어요. 머리털 하나 남기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는 거야. 이야, 정말 대단한 지도자가 나왔다. 지금 할아버지도 못한 일을 한다 이게야. 응? 장성택이는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부터 그 집안에 바로 김일성의 막내 딸하고 결혼한 고모부잖아요. 그걸 처형해버렸다 이게야. 그 밑에 막 별 4개 달는 이영길이 3개 달는 놈 김용진이 막 교육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막 박수 덜 쳤다는 놈, 그 다음에 안경 닦았다는 놈, 졸았다는 놈 막 죽여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부패가 극심한 사회 현상을 우리 김정은 장군이 해결해 줬으니 얼마나 좋냐. 그래서 인민들이 지지했다 그런 얘기야. 둘째는 북한 경제는 여러분이 알지만은 20%는 지금 배급 경제에 의존하고 있고 2,500만 인구 중에서 약 500만은 배급이 나갑니다 지금. 고급 관리들하고 당 요원들은. 근데 나머지는 전체가 무슨 경제에 의존합니까? 장마당 경제. 장마당이랑 알죠? 시골에 오일장 쓰고 우리 장마당에서 돈 다 운영.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학비 달라고 하면 장에 갔다 와서 준다고 그래요. 그 어디서 돈이 나는가 봤더니 마늘 심어놓은 거, 고추 따는 거, 그 다음에 열무 뭐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찹쌀 이런 거 해가지고 시장에 팔아가지고 학비 만들어 줬어요. 그게 장마당 경제야. 응? 장마당 경제는 장마당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관리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여러 형태로 괴롭혔다 이게. 응? 예를 들면 매대를 깔아주고 텃세를 받아간다든지 또 일정한 지정 장소에 안 깔고 변두리에서 파는 사람을 막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간다든지 매대를 걷어찬다든지 이런 게 주민들이 경찰만 오면 그냥 메뚜기처럼 보따리 싸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걸 메뚜기장이라고 그래서. 근데 일체 관여를 못하게 해버렸다 이게. 응?
그리고 권력기관들이 군부라든지 보안,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농산물이고 뭐고 있기도 전에 훔쳐가 버린다 이게야. 부대 근반에 농토가 다 있잖아요. 산악지대 그 군대가 있으면 그 주변에 농토가 있고 뭐 고구마 밭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옥수수 밭이 있고. 요걸 있기도 전에 이놈들이 따가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부가 가져가 버리고 권력 있는 먼저 가져가니까 인민들한테 돌아오겠다. 농사져도 협동조합이 다 패망해버리고. 근데 이걸 못하게 해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깨끗해졌는데 제일 군대가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럭저럭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열차라도 털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우리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 얘기야. 이래가지고 군 장성들이 비밀리 회동을 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담판을 낸 거야. 핵은 공화국의 생명이니 그 핵을 보존하시오. 절대로 마음대로 내놓지 말라고 말이야. 내놓으면 군부가 가만히 안 있겠어. 최근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김정은 권력이 이제는 핵 문제를 자기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핵은 절대 폐기 안 한다. 못한다. 뭐 때문에? 군부가 핵의 소유권을 가졌다 그런 얘기야. 이게 최근에 일어난 북한의 고급 정보에 의해서 밝혀진 거고 트럼프가 그 친서를 받았어요. 받고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바뀐 것이 트럼프가 유연해져 버린 거야.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핵은 김정은 마음대로 못하니까 김정은이가 어디까지 핵을 내놓는단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안 움직인다 그런 제재 안 푼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북미 관계가 핵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연될 조짐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아쉽지 않으니까 북한에서 뭔 메시지를 내놔야 돼. 이제 반대로 지난번 연말 크리스마스 때 큰 선물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무기를 깜짝 놀라게 보일 거라고. 그러면 또 혹시 김정은이 생일날 어제 그제 8일날 뭐 문제를 터뜨릴 줄 조용하잖아요. 그동안에 이란이 또 그 혁명 수비대 대장이 죽으니까 김정일도 깜짝 놀라죠. 무인기지 드론이 무인기잖아요. 그래서 공격해서 제자리에 공항에서 바그다드 공항에서 빠져나온 걸 정확하게 폭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얼마나 놀랬으면 엿새 동안 전혀 안 움직였잖아요. 동선을 안 보이려고. 그러다 미국에서 연락한 거 아니야. 너는 안 죽일 테니까 그냥 그럭저럭 돌아다녀봐라. 그래서 어디서 나온 거 아니야. 응?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우리만큼 몰라요. 우리는 그 2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내통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김정은 어제서 나왔죠. 어제서. 잘 알잖아요. 엿새 동안을 숨도 안 쉬게 돌아다니다가. 응? 미국이 얼마나 정확한 나라예요. 북한이 무서워서 좀 저러겠어? 북한을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미국의 형님 문 안 들이면서 물건 새로운 거 안 나왔냐고 무기 요런 거 지금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계산학적으로 무기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F-35A기를 우리가 24대를 가져와요. 그게 5조 4천억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사천공항에 정찰기 하나 들어왔죠. 정찰기. 그 이름이 있는데 내가 깜빡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게 8,800억입니다. 정찰기 한 대가 8,800억. 이러니까 북한은 사오라기도 못 사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놈들은 고민하다가 비대칭 전략으로 핵을 만들어가지고 핵은 왜 만드냐. 우선 소련서 기술 공부를 하고 온 놈이 5천 명 있어 북한에. 그 다음에 새끼 연구소까지 합치면 한 1억 5천 명 있어. 1억 5천, 아니 15,000명 핵 기술자가. 그 다음에 우라늄이 원료잖아. 핵 연료는. 그 우라늄이 북한의 낭림산맥 또 그쪽에 있는 그 함경산맥 전쪽에서 대량으로 나와요. 양지 99%야. 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통일만 되면 옆에 있는 큰 나라가 숨도 못 쉬는 거야. 우리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도 재질이 얼마나 좋아요. 뭐 만든다고 눈만 까물까물하면 몇천 개 만들어 볼 텐데.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통일국가를 만들 때 강대국 주변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자존의 민족 정신을 발휘하지 갈라져 가고는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 놈들 간사한 거 보세요. 어? 수출 품목을 갖다 수출 규제를 하고 말이야. 백색 리스트에서 제거해 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극받아가지고 우리 기술진이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좀 만들어내니까 일본이 또 인재사 좀 풀어주려고 뭐 지소미아 사정하고 이런 별의별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져야 되고
좀 더 자주적 국가로서 우리의 의지를 굳혀야 돼요. 이제는 미래 조금 더 가면 미국의 안보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필요해서는 중립국가를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한쪽에만 안보의 의지를 내놓으면 주변 국가들이 항상 괴롭힌다, 이거 우리를. 그래서 옛날 고종 황제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중립을 선언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중립국가가 되려면 제가도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한 나라의 국민 중에 90% 이상이 중립국가로 가야 된다는데 찬성을 해야 돼요. 국민 의지가 통합돼야 된다, 첫 번째가. 근데 지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안보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군 혁신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군대. 그러면 군대 혁신은 여러분 상식으로 알지만 지금 최신의 군대들은 공군력과 해군력이 가장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상전을 안 해요. 옛날처럼 뭐 고치점령이라고 암호하고 배치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전부 공중전에서 초토화 시켜놓고 탱크가 가는 거예요, 관료로. 옛날에는 사람이 막 6탄을 쓰고 가가지고 고치를 하루 저녁에 이기고 지고 해가지고 거기다 깃발 꼽아야 생명을 유지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전쟁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공군과 해군력을 강화해야 돼.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6.25 때 편적하잖아요. 왜냐? 육군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놓질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해병대 사령관도 국방장관 시켜보고,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도 해군 출신이잖아요. 공군 출신. 그러니까 공군 사령관도 국방장관 시켜보고 해군 사령관도 국방장 시켜봐도 계획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오래 못 끌고 가니까. 그것도 제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개혁이란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검찰개혁이 어렵듯이 못한 거예요. 딱 군개혁에서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야.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그 군의 인맥을 만들고 있는 하나의를 해체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루에 별을 16명씩 띄어내버렸어. 34개씩 막 띄고 말이야. 내가 그때 광주에 와서 무등산 거기 무슨 무등호텔에 경영자들 세미나가 있어 강연으로 왔더니 아침에 딱 오다 조선일 보니까 하루에 별이 막 34개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별이 34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라남도 광주의 어떤 기업원분이 손을 바짝 들더니 이쪽에서는 안 떨어집니다 그러더라고. 그 전라도 쪽에서는 안 떨어진다는 게 별이. 그래서 왜 안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원래 안 떴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그대로 국방부에다 연락해가지고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별이 403개인가 되는데 전라도 남북도 합쳐가지고 4개가 떴고, 그리고 경상남북도는 198개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4명은 놔둬야지 그거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안 떨어지겠더라고, 안 떴으니까. 그런 불공평한 소위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그런 얘기야. 왜 전라도 사람이 한이 많습니까? 5.16 혁명 나고서 그 정부들이 전부 다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공업단지를 만들었잖아요. 울산에다 만들고 포항다 만들고 구미에다 만들고 창원다 만들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은 보따리 들고 그 취업으로 거기 갔죠. 월급 타가지고 피 새는 집에서 하수관다고 여인숙 같은 데 참자하면서 얼마나 정말 서러움을, 소외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한이 남는 거죠. 그래 요즘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 인맥을 많이 써가지고 뭐 국무총리로부터 여러 명 써주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요지부동원이라고 그냥 그 양반 지지고 있잖아요. 지지도가 다른 데는 40%인데 여기는 70% 아니요. 사실이 지나가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좀 알아준다, 이게 알아줘. 쉽게 말하면 정치란 게 별거 있어.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지. 누구를 당선시켜야 이익이 생기냐, 그걸 선택한 게 정치인 거예요. 정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집단들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사를 조직하고 이념을 같이 하는 집단을 정치라고 하는 거야. 맞으면 박수나 쳐보시오. 내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켜놓고 어깨까지 올라가. 아니요, 전라도 사람, 나도 전라도지만. 그러니까 강연하는 강사도 전라도 와서 강연하는 것도 경상도 강연하는 건 달라요. 지금 한 얘기를 경상도에서는 귓방명이 맞아요. 신기한 나라, 이 나라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갈등의 증폭이 커졌는데, 갈등이란 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갈등은 칡렁쿨 갈자 등나무 등자예요. 칡렁쿨은 오른쪽으로 감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요. 그러니까 두 줄이 아무리 감아봤자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도 갈등은 있어요. 사회적 갈등도 있고.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갈등이 심한데, 이념의 근본부터 잘못돼 가지고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우냐 좌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 사람들은 갈등공화국 그래요. 그럼 1년에 갈등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냐? 제일 적게 잡은 학자는 갈등 때문에 지출한 비용을 84조로 봅니다. 84조. 제일 적게 잡은 학자. 그리고 제일 많이 잡은 학자는 얼마로 보느냐? 246조로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의 갈등 비용을 300조 시대라고, 300조. 국가 예산이 520조인데 300조를 소모해버린다, 이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지금도 문제가 못 풀었잖아요. 같은 시기에 중국의 양자강에서도 크루즈선 하나가 침몰해가지고 408명이 죽었어요. 2달 만에 정리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적 이념이 개입되면 끝없이 가는 거, 이거. 노란 깃발을 지금도 휘둘리고 돌아다니잖아요. 차에다 꽂고 다니고.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49일 만에 끝나는데 그 이전에 뛰어버리지. 이게 우리의 정치적 갈등이에요. 광화문에서 날마다 소비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국가를 이루면 갈등 비용도 줄어들고 생산적 투자를 한다. 생산적 투자. 그래서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주면 북한도 유연해져요. 그리고 김정은 같은 독재 권력이 존재할 수 없어요. 민주국가가 되면 점점 자유가 주어지고. 그럼 그대로 있겠어요? 지금 길들여져서 어릴 때부터 수령 절대주의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항이 뭔지 반발이 뭔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요즘은 손전등, 손전화, 요 스마트폰이 약 600만 대가 보급돼서 북한에 장사하려니까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란 것은 장에서 가격이 당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탈북자가 날마다 돈 붙이고 편지 붙여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달러 1불이 북한에서 공식 화폐로는 106원입니다. 106원. 근데 비공식으로 달러를 바꾸면 북한 돈 8,000원을 받아요. 8,000원. 그러면 봉급이 얼마냐? 평균 2,500원, 3,000원이에요. 북한 사람들. 그럼 달러 1불이 석 달 봉급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달러의 위력이 큽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영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달러를 국가 고시대로 106원, 우리는 환율 117원 얼마 바꾸면 그대로 바꿔주잖아요, 은행에서. 근데 북한에서는 8,000원짜리 일부를 가지고 국영 상점에 가면 7,000원 정도의 가격을 인정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수수료 띄고. 그러니까 이 탈북 가정이 북한에다 돈을 붙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유안 하나 달러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국경에가 두만강이나 압록강 경계선에서 탈북자하고 만나가지고 돈을 전해줘요. 그럼 수수료를 한 30% 띄어요. 전에 20% 띄다가 좀 올랐어요. 그럼 30% 띄어도 나머지 돈 가지고 달러 위력이 크니까 얼마나 뭐든지 북한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사돈지간에 만나면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 응? 귀에다 대고 한 말 있어요. 혹시 집안에 탈북자 가족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 인기적 집안이야. 여러분 생각에는 탈북했으니까 거기서 반동 세력이고 막 별의별 놈 호칭을 붙여서 저 산간지방으로 이주시켜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평양의 권력자들이 탈북자 가정을 평양으로 데리다가 자기가 신변 보호해주면서 10%를 뜯어가요. 최고의 집안이 돼버렸다 이게. 이게 북한도 권력이 말 때 같았습니다. 독재 권력이지만 60년 갔으면 됐지 70년. 그 오래 견디겠어요? 그래 많은 지금 예언가들이 금년부터 북한이 망하는 해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집단이 어느 집단, 연구 집단 소개해 줄게요. 혹 적으려면 적어놨어요. 소련의 국책연구소가 있어요. 국책연구소. 그 연구소 이름이 이메모라는 연구소입니다. 박사만 2,000명이야.
그 사람들이 북한을 계속 밥만 먹으면 연구해 놨는데 그 연구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은 2020년부터 권력이 누수돼가지고 흘러가지고 인민 봉기가 일어나고 권력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2005년경에 25년경에 끝을 낸다. 그래서 남쪽 주도하에 통일이 된다. 이렇게 소련 연구소가 쓴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기분 좋으면 박수나 쳐보시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서 유명한 연구소 하나 있어요. 그 연구소 이름이 조지 프리드만 연구소야. 이름이 좀 부르기가 거북스러워서 그러지. 조지 프리드만. 옛날에 조지 부시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상할 거 뭐 있어요? 그 프리드만 연구소는 세계 연구기관 200개소가 그 연구소에서 연구 자료를 받아다 인용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연구소입니까? 초당 연구 보고서를 받아갈 때 초당 돈을 내야 돼. 1초당. 메일로 받든 전화로 받든. 그런 연구소는 조지 프리드만 소장이 뭐라고 했냐? 2020년부터 북한 권력은 멸망을 시작해서 2003년에 김정은이가 정권을 내놓고 혼란기가 2년 지난 뒤에 2025년에 끝을 낸다. 소련 이메모 연구소가 일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연구소는 없냐?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소는 무슨 연구소냐? 점쟁이들 연구소야. 점쟁이. 역술원들. 이 사람들도 협회가 있더라고요. 협회 회장이 권 씨야. 권 씨가 김정은이의 대형 사진을 갖다 놓고 JTBC 그 방송에 와가지고 김정은이 관상을 봤어. 관상을. 권 씨, 내가 이름은 안 밝혀 쫓아갈까 봐서. 근데 그 사람이 김정은이 관상을 앵커하고 둘이 앉아서는데 대형 사진을 앞에다 놓고 관상을 보는데 쑥 훑어보다가 눈을 딱 감아버린 거야. 그럼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앵커가 있다가 당신 관상 보면 이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안 보인다는 거. 안 보여 사진이. 안 보인단 말이 뭔 말이냐 그랬더니 사진이 안 보이면 간다는 거야. 김정희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앵커가 있다가 언제쯤 가냐 그랬더니 2년 조금 넘으면 갈 것 같다고. 거의 일치하는 거야. 점쟁이들도. 혹시 동네 점쟁이 있으면 물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조금만 참으면 북한 내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김정은이 몸무게가 원래 정상적으로 나오면 90kg대에 있어야 돼. 90kg. 뚱뚱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금 살이 쪘냐? 143kg야. 얼마 전까지 138kg가 5kg 불어나 버렸어요. 최근에 이란 그 지도자 죽여버린 통에 놀래가지고 폭주만 먹는 거야. 폭주. 그러면 사람의 기능이란 게 기관의 기능 있잖아요. 사람이 지닌 것이 심장, 폐장, 뭐 소장, 대장 있잖아. 이것도 어느 정도 압력을 받아요. 몸이 무거우면 둔화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쭈중쭈중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압력을 받는데 지금 연령으로 따지면 98세 정도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야. 뜨거면 한다는 거야. 그 집안이 지금 심장으로 다 죽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은이다. 그 이 사람도 심장이 약해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저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는 이제 백두혈통이 끝나는 거예요. 여정이라고 동생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없어요. 김정은이가. 그러면 그 체제는 끝나고 집단지도 체제가 나와요. 거기서 합리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되면서 드디어 통일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첫째 왜 거부하냐? 첫째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통일병이 너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셋째 무슨 말이냐? 실업자 일자리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남북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토크쇼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에서 뭐 선문대학인데 대학에서 한 1000여 명이 그날 참석했어요. 그 1000여 명한테 설문지를 돌렸어요. 뭐라고 돌렸냐? 통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랬더니 그 대학은 52%가 찬성한다고 그랬어. 52%가. 보통 대학에서는 40% 이하로 따라가는데 그 대학은 보수 대학이라 돼서 한 52%가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2% 찬성한 학생들만 다시 또 설문지를 줬어요.
통일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찬성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기서 38%가 뭐로 나오느냐, 군대를 안 갈 것 같다 그랬어요. 야, 생각도 못한 얘기야. 그래서 대표를 불러가지고 왜 찬성했냐, 당신도 군대를 안 갈 것 같다고 찬성했냐,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는 건데 그거 군대 안 갈 일 때문에 찬성했다는 이해가 안 갈 것 같지만 애들이 생각에는 정확한 거야. 자기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인생 설계를 할 때 2년이라는 기간은 중대한 자기의 스트레스라는 거야. 자기 목표를 지향해 가는데. 근데 남북이 통일되면 지금 남쪽에 군대가 60만이고 북한이 110만입니다. 119만. 그래 200만 가까운 군대잖아요. 근데 남북이 통일되면 군대를 60만 정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60만 남북한에. 그럼 60만 정도의 모병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뭐 공무원처럼 정당적인 월급 주고 전투수당 줘가면서 뽑는 거예요. 용병 뽑듯이.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갈 것 같다 그런 얘기야. 응? 근데 이번에 조선일보하고 KBS가 단동하고 연길에 가가지고 북한에 일하러 온 노동자들 100명, 노동자 지도자급 100명을 호텔에다 불러다 놓고 설문을 돌렸어요. 통일을 원하냐 안 하냐. 그랬더니 북쪽 사람이 100명 중에서 98명이 통일을 원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나 주도 세력들이 주체 측이 놀란 것은 혹시 이게 주체 사상으로 통일하자 올라가 가서 놀래가지고 설문을 다시 할까 안 할까 하다가 두 번째 설문을 했어요. 이걸 극비로 하자고 해놓고 왜 통일을 원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98명 중에서 94명이 밥은 안 굶을 것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야, 그럼 남쪽도 젊은 학생들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통일을 찬성하죠. 북한도 마찬가지야. 거의 같은 수준에 와버렸어 지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얼큰해지면서 남쪽 노래를 부릅니다. 남쪽 노래를 그 사람들 이름으로 말하면 아랫동네 노래, 아랫동네. 그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는 남쪽 나라 내 고향을 불러요. 찔레꽃 붓게 피는. 그럼 우리가 부르던 노래인데 북한이 하도 남쪽 노래를 북한 사람이 많이 부르니까 해방 전후, 그러니까 1950년 한국전쟁 날 때까지 남북한이 같이 부르던 노래는 불러도 좋다고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찔레꽃 붓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을 부르다가 술이 얼근히 더 취하면 마지막 노래를 뭘로 부른지 아세요?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뭐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아랫동네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렇게 불러보는 거야. 이게 북한 사정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북한 인민들이 뭐라고 해서 쇳덤병이 날려서 뭐하냐, 우리 밥이나 먹이지. 한 번에 핵실험하는데 3조가 들어가. 3조 한국 돈으로 중국서 밀가루 옥수수 가루 사오면 2년 반을 먹이는 거야 북한 사람을. 미사일 하나 날아가는데 3천억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돈 다 써버렸어 저것들. 허세만 부리지 인민들 밥을 먹여야 할 거 아니야. 인권이 뭐야? 배고픈 서름보다 더 큰 인권이 있어? 밥을 못 먹는데. 그래서 내가 진성이가 부르는 보릿고개 노래 있잖아. 그거 북한 가서 불러야겠더라고. 그래 인기 독쳐 먹었더만. 뭐 물바가지 들고 배를 채웠다고 한 거. 응?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드라마를 우리 남쪽 사람 우리보다 먼저 봅니다. 우리 녹화한 것을 빼다가 중국서 편집해가지고 북한이 먼저 봐요. 우리보다 지금. 여러분들 무슨 뭐 꽃길만 걸어요 이런 거 우리보다 먼저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본 수천 가지 드라마 중에서 제일 많이 본 북한 사람이 본 드라마가 뭐냐면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 때 민본 정치를 주장했던 사람 있잖아요. 정도전을 제일 많이 봐요. 그러면 정도전은 애정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볼까요? 그 사람들도 소위 백두혈통 체제를 거부한다는 거야. 권력을 분산해라 이겁니다. 정도전이 태조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왕이 권력을 독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왕들이 제 부장들이 다 장관들이 그때 다 논아야 되고 백성까지 권력에 참여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민본주의. 이건 뭘 말하냐면 북한 사람들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계기만 일어나면 반드시 북한에서 민본 사상이 싹 틉니다. 어느 나라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자스민 혁명이라는 거죠. 자스민 혁명. 알제리에서 구두 닦는 애가
후드를 닦고 있는데 보안원 경찰이 와서 후드통을 발로 차버렸잖아요. 길거리에서 그 외국 손님들 많이 보는데 그따구 짓하냐. 이것이 SNS에 떠가지고 완전히 알제리 정권을 뒤집어버리고 그 시리아로 레바논으로까지 퍼졌던 사실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게 북한이라서 오래 가능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평양은 화려한 도시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해요. 개인 택시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커피도 북한에 스타벅스 같은 커피가 5군데 생겼는데 커피 한 잔에 5불이야 5불. 그럼 북한 사람 1년분 봉급에 해당돼. 근데 그걸 사 먹겠다고 줄 섰어요. 왜? 고급 당원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지금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달러를 훔쳐서 사 먹는 거예요. 젊은 놈들이 들고 다니는 맛으로. 우리 젊은이들 커피 들고 가듯이 똑같아 북한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우리 통일을 정말 의지 삼아서, 정권은 통일에 대한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정치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백성, 국민이 주인이 돼야 돼요. 국민이 그런 통일 의지를 정확히 가져야만 국가가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정권은 통일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북풍이니 총풍이 그런 말이 있던 거예요. 뭐 이해하실런지 몰라도 북한에다 총을 쏴달라고 한다니까. 표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간첩을 내리보내라고 그래요. 북한에다 연락을 해요. 그걸 잡았다고 하려고. 그럼 북한에서 누굴 내보낸 줄 아세요? 거기서 사형원도 받을 놈. 어차피 죽일 놈 아니요. 그러니까 군복 입혀가지고 권총 차고 내려가서 잡혀요. 그럼 남쪽이 긴장되죠. 그러면 383 휴전선 일대 인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속초까지 쫙 선이 이어져. 거기는 안보관이 수철해요. 왜냐하면 북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해먹었다 이게 정권이.